네, 자, 2018년 6월 2일 시행됐던 제78회 1급 78회 기출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 이론 시험이고요. 여러분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니까 엊그저께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78회 요 합격률이 40.5%. 가장 높을 때가 48%였고 낮을 때가 27%였으니까 40.5%면 대체적으로 중간 약간 위, 약간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쉬운 건 아니고요. 평균 이상 합격률은 나왔고 이번에 제일 애먹은 게 전산세무 2급 같아요. 지난 77에도 19%인데 이번에도 19%예요. 평상시 제일 높을 때는 43%, 48%까지 나왔었는데 굉장히 전산세무 2급은 어렵게 나왔었고 요거 보면 약간 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는 44%니까 뭐 평균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 보니까 이번에 전산세무 2급도 많이 합격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 아마 열심히 공부한 그 덕택이라고 보고. 자, 이론 시험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해서 이렇게 보기가 4개 나왔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가르쳐 드린 거 있죠. 항상 이론 시험 볼 때 시험 시작하면 수험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K랩 실행한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반드시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수시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문제입니다. 자, 임차보증금 딱 검색을 해보면 232번 기타 비유동 자산에 딱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컨트롤 F 눌러서 찾기 임차보증금 입력하면 이게 딱 들어가거든요. 뭐 장기 차입금이든 이거 빨리빨리 입력하면 몇 초 안 걸려서 이게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 뭐예요? 건물을 빌릴 때 우리 전세금 내듯이 사무실 보증금. 자, 요거는 부채가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그리고 공정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1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담당자에게. 그럼 나중에 담당자가 실수하면 담당자 보고 그러면 월급 다 뱉어내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누구한테 있느냐? 꼬리 자르기 한 거죠, 이거? 안 되죠? 경영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장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책임은 담당자가 아니고 경영자에게 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이걸 표시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기업회계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KIFRS라고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있고 일반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데들은 상장법인들은 전부 다 국제회계 기준 써야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많이 합니다. 자, K랩이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많이 맞춰놔 있어요.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중소기업은 이 기준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단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뭔가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설명 이거를 뭘로?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 우리 회사 뭐 건물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뭐 저당권 설정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 다 표시를 해줘야 우리 회사의 투자라든가 투자자들이 그 정보 불확실성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다 맞는 거고요. 1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 장부 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자, 우리 창고에 있으면 그 재고자산 장부에 그냥 적으면 돼요.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근데 미착상품, 적성품, 뭐 반품률이 높은 이게 시용품 해당이 됩니다. 써보고 선택하세요 하는 거. 할부 판매.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뜯어서 볼게요. 자, 교재 92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제가 그림 하나를 집어넣은 게 있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 배로 실어서 보냈어요. 근데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무사히 도착하면 그때 가서 권리를 넘긴다는 겁니다. 그 전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침몰해 버리면 그건 우리 책임이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물건 도착하면 그래 이제부터 우리 걸로 할게. 그래서 물건이 양도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회사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적지 인도 조건, 배에 실기만 하면 도착하기 전에 실기만 하면 우리 책임 끝. 그 다음 너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배에 싣는 순간에 이 재고자산은 포함하면 안 되겠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에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이 미국 사람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미착상품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이거 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매입자의 재고자산이냐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 실는 순간에 이 사람 거예요. 그럼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더하는 게 맞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고. 아차는 순간에 이거 출제위원들이 아주 교묘하게 함정을 파놨습니다. 자, 매입자인지 판매자인지,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자 거, 도착하고 나면 매입자 거.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 실기만 하면 되니까 딱 실는 순간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은 빼고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고. 자, 요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1번 미착상품에 대한 요 보기가 아차하면 실수하도록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금 포함한다, 매입자에게 포함한다니까 맞는 말이죠. 자, 적송품. 제 고향 제주도 감귤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귤 과수원 농민들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팔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귤협동조합에 잘 팔아주세요 해서 맡깁니다. 그러면 요 부탁을 받은 이 감협은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맡긴 사람은 위탁자라 그럽니다. 수탁자가 감협이죠.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자, 아직 판매 못했어요. 이 재고자산은 누구 거예요? 위탁자. 그래서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그거 맞는 말이고요. 팔리면 재고자산에서 빼고. 자, 이 감협은 단순히 여기는 재고자산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은 그냥 부탁받아서 파는 사람일 뿐이니까.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써보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안마의자 뭐 일주일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해주세요. 그러면 구매할게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일주일 후에는 반품 안 받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 재고자산이 누구 거냐를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이 경과됐다. 그럼 판매된 걸로 봐버리고 반품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겠고, 아직 매입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반품 기한이 남았어요. 홈쇼핑에서 산 게. 그때까지는 재고자산으로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이 인수를 수락하거나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재고자산은 판매자 거다. 그래서 장부에 포함한다가 맞습니다. 자, 시용 판매에 대한 거고요. 자, 할부 판매. 할부 판매라는 게 뭐예요? 뭐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뭐 자동차 같은 거 많이 사죠. 자, 요거는 그럼 돈 받을 때 그러면 재고자산을 빼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 36개월 외상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판매가 된 걸로 봐서 재고자산에서는 차감해야 됩니다.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은 경우 상품 및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의 차감입니다. 이거 포함이 아니고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4번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 자, 4번 문제. 4번 문제도 요거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컨트롤 F 눌러서 딱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해당하는 항목. 그러면 계정과목 그 컨트롤 F를 안 누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요걸 찾으세요. 찾아서 뚝 보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번이 여기 딱 눈에 보여요. 요거 한 몇 초도 안 걸려서 거저먹기 문제로 맞추는 겁니다. 자, 나머지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5번 문제. 자, 요거 조금 이제 헷갈리는 문제를 하나 출제를 해놨는데, 다음 중 회계 정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질적 특성 요소. 요거 교재 16에서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중요한 질적 특성은 4가지입니다.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요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중에 2번이 2개가 딱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비교 가능성은 맞는, 자,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요 중립성은 신뢰성 안에 있는 작은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나 보면 이것도 신뢰성에 포함되는 거라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큰 타이틀 중심으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다양성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정확성 이런 건 없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들어간 재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운반비, 보험료, 뭐 기타 등등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 그거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어떻게 보면 영업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거에서 영업과 무관한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은 별도로 한다 해서 몇 년 전에 개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한 기계장치, 시운전비 이런 거는 당연히 포함되니까 맞고요. 당사 부담해야 될 운송보험료 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고, 건물 구입 시 중개인한테, 부동산 중개인한테 수수료 줬죠?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 목적이 주식,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소리죠. 그 매입 수수료, 요거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수수료 비용. 자, 요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가 아닌, 자, 900 몇 번인가요? 902번인가? 그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야 되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이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게 공정가치, 시가로 하느냐, 뭐 원가로 하는, 여기 뭐 공정가치 뭐 이런 말이 쭉 나왔습니다. 원가로 하느냐. 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그 교재에 있는 거 116페이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형자산이 인식한다는 건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자, 최초 측정할 때, 자, 최초로 우리가 무형자산을 사들일 때,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업권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 특허권 이런 것들을 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매한 가격, 다시 말해서 원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자, 유일하게 원가로 안 하는 게 요겁니다. 공정가치, 다시 말해서 시가,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건데, 교환에 의해서 취득 시 자산, 교환으로 제공할, 자, 너희 무형자산과 우리 무형자산 맞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줄 때 우리가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이 시가로 측정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자산이 이게 원가로 하게 되면 뭐 10년 전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현재 시가로에서 판매한 걸로 보고 새로 교환해서 들어온 거는 그 금액으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자, 요것만 공정가치로 하고요. 내부적으로 창출 시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 개발비가 10억 들었다. 그럼 10억 원이 원가로 장부에 기록해 주면 되고, 근데 보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이게 구분이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로 모두 연구 단계에서부터 들어간 모든 거를 원가로 해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금액으로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 자주 나와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 뭐예요? 원가로 한다 그랬죠. 교환에 의할 때만 공정가치로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이 일단 정답이 됐고요.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우리가 제공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아까 설명이 있었고요. 자,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감가상각을 할 때 잔존가치는 제로로 봅니다. 그리고 직접법으로 처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중 기말결산 시 계정별 원장이 잔액을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을 통하여 장부를 마감하는 계정 과목. 자, 총계정 원장 가보면 계정 과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교재 13페이지 회계 순환 과정이 2급에서 배웠던 건데, 거래가 있으면 분기하고 전기하고 그다음 결산 전 시산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산이 딱 되면 결산 정리 후 우리 결산 정리 분기하죠. 수익 비용 연미 예상 감가상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 막 한 다음에 시산표 해보고 장부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마감 들어갑니다. 마감 단계에서 자산, 부채, 자본, 요거는 쓰다가 남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내년도 장부로 넘겨준다 해서 차기 2월 해서 그것만 모아서 뭐를 만드느냐?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 수익하고 비용만 따로 모아서 손익계정으로 보내서 이게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래서 수익 비용은 직원들 월급 준 거, 급여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 뭐 내년도로 넘기고 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 수익 비용은 발생한 걸로 봐서 그냥 손익계산서로 해서 묶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차기에 이월하는 방법, 자산부채 자본 항목만 아까 이월한다 그랬죠. 그리고 수익 비용은 이월하는 게 아니고 단기 수익 비용으로 해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데 들어가면 끝입니다. 광고 선전비 비용, 접대비 비용, 기부금, 영업의 비용 다 수익 비용, 비용입니다. 근데 개발비는 아까 나왔죠. 개발비는 뭐예요? 무형자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내년으로 넘겨줍니다. 차기 이월하는 것 3번이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시오. 제조 원가, 제조 비용, 원가를 비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도 요거 헷갈리는 분들이 뭐가 있냐면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279페이지 제조 원가 명세서 보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 물론 여기 제조간접비가 하나 더 있어요. 제조간접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기 총 제조 비용, 요 비용은 다른 말로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고
그러면 단기 제품. 요 제품을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 그럽니다. 완성품 제조원가. 그래서 완성품 제조원가는 이제 제품 계정으로 넘어갔죠. 자, 그래서 단기 총 제조 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아까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런 겁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아니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보통 요걸 제공품 계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기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없어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단기 재료 소비액,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제조간접비. 자, 해서 여기다가 차기 2월,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 근데 아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요것만 가진 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랬죠. 우리가 구할 건 요겁니다. 그러면 재료비 지금 몰라요. 따로 구해야 되고. 노무비는 여기 있습니다. 300만 원. 그 다음에 경비는 없어요. 그럼 이건 제로. 제조간접비는 직접 노무비 30%라 그랬습니다. 노무비가 300만 원에 30% 곱하기 0.3 하면 90만 원 되죠. 자, 그러면 요 제로비를 구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더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제로비는 다시 제로비 계정을 만들어서, 자, 여기 기초 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재료 매입액, 그 다음에 기말 재료 재고액 빼면 단기 재료 소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액이 되는 거예요. 재료 사용액. 그러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죠. 자, 기초 재료가 원재료가 4만 원이었습니다. 기말 원재료가 12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재료 매입액 40만 원입니다. 그럼 합계하면 44만 원. 자, 합계액은 차변대변, 자,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12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32만 원. 자, 32만 원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2만 원. 그러면 32만 원, 300만 원, 90만 원,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422만 원. 자, 요거 합치면 422만 원. 자, 요거 합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다 기초 제공품 나오고 기말 제공품 빼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오겠지만, 여기서 구하는 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합친 금액 422만 원.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 문제 이렇게 T자 계정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것도 종종 나오는 겁니다.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 가져왔는데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별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하는 조선업, 배 만드는 거, 항공기, 그 다음에 아파트 이렇게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자, 이런 게 개별 원가 계산이죠. 교재 262페이지 보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비교 이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아까 이야기했죠. 조선, 항공기 제조, 건설업.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특정 제조 지서 요 배 만들어라, 요 항공기 만들고 요 건물 지어라 하는 작업 지시서가 제품별로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원가에서 구분은 직접비, 간접비. 그 아파트 단지에만 짓는 직접비가 있는가 하면 여러 공장에 들어가는, 여러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간접비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분만 하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제품별로 배부하는 게 원가 계산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근데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
식품가공업, 요즘 날씨 더우면 이제 아이스크림들 많이 찾죠. 그런 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정유, 종이 만드는 제지업, 제분업, 밀가루, 시멘트 뭐 이런 거 들어가죠. 뭐 라면 같은 거 여기 다 들어가고요. 계속 제조지시서를 내립니다. 이거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인데 요거는 야 A라는 제품 계속 만들어라, 몇만 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별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가 핵심인데 요거는 주요 재료비와 가공비로만 구분을 해서 자 공정별 원가 계산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있죠. 그것만 잘 계산하면 종합원가 계산이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이게 요건 이 건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뭐 재료 또 종류도 많을 뿐더러 오히려 이게 종류는 단순화하면서 요게 대량 생산하지만 오히려 원가 계산은 이게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적합하지 않은 것 주문식 맞춤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개별 원가 계산 맞는 말이죠. 제조 간접 원가의 작업별, 제품별 배부 계산이 중요하다.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공정별로 규격화된 제품이 원가 계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아이스크림, 브라보콘, 무슨 콘 그 공정별로 해서 대량 생산할 때 쓰는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며 주로 건설업, 조선업 등에 사용한다. 4번, 요거 개별 원가 계산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적합하지 않은 것. 자,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고요. 자, 11번. 자, 원가에 대한 다음이 설명 중 틀린 것.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모두 직접 원가에 해당한다. 맞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는 간접 원가고요. 자, 직접비와 간접비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자, 이 제품에 썼냐 아니면 여러 제품에 썼냐에 그런 분류 맞습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자,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임차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차료 우리 집세 낸 거. 자, 100개 만들 때, 1000개 만들 때 임차료 100개로 나누기 하고 또는 1000개로 나누기 했을 때 고정비 제품당 단가는 줄어들죠. 그래서 감소한다.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매몰 원가. 앞에서 매몰 원가, 기회 원가, 기회비용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던 거 있는데 이미 추출된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잘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매몰 원가 앞에 교재 223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 냈어요. 졸업장은 받았는데 학자금 대출까지 받고 이미 이 졸업장 받은 이상 취업도 안 되니까 나 이거 반납할 테니까 수업료 돌려주세요. 할 수가 없죠. 이미 들어가 버린 비용입니다. 빨리 어떻게 취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 회사로 따지면 원가회계에서 이미 공장 건물을 지어놨어요. 작년에. 그러면 올해 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공장 건물에 어떤 신제품을 빨리 개발해서 만들고 판매할 생각을 해야지 공장 건물에 이미 들어간 비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몰 원가다 하는 거는 이미 들어가 버린 비용으로서 더 이상 경영 의사결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추진 원가로 현재 의사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가 틀린 말이죠. 고려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자, 계산 문제. 다음 원가 계산 자료 중 당기에 소요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요걸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공품 계정 정도는 하나 외워 있어야 됩니다. 이 완성된 제품,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공품 계정에서 다 처리합니다.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자, 여기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직접 기초 제공품 여기 200만 원 있네요.
그다음 직접 재료비 300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완성된 거 1000만 원. 직접 노무비 자 200만 원. 그다음 기말제용품 200만 원. 자, 요것만 제조간접비를 구하면 되겠죠. 합치면 1200만 원입니다. 자, 여기도 1200만 원. 그러면 자, 요거 빼면 되죠. 300, 500, 700만 원 빼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제조간접비는 500만 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요거는. 자, 13번 문제. 이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 13번 문제가요. 지금까지 전혀 안 나왔던 출제 형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영리 목적이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 재원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입니다. 자, 영리 목적 상관없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개인이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요거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판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명의 빌린다, 바지사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나쁜 사람들이 시골에 이름 없는 노인한테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명의 한번 빌립시다 해서 사업자성을 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막 그냥 발행해서 팔아먹어 버려요. 그리고는 폐업 신고하고 확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있던 노인네는 어느 날 보니까 국세청에 조사해 보니까 이거 수는 엉터리죠. 그래서 잡아들여서 보니까 이 사람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그 명의 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해서 경찰에서 쫓아가서 잡아서 보니까 실제 요거를 장난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고 있는 재산 차 붙이고 하는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보면 제14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 추징한다 이 말입니다. 가진 재산 없으면 교도소 보내서 노역시켜야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 10년치 문제를 다 뒤져봐도. 그래서 명의자에 대해 부가세법을 적용한다가 아니고 실질 귀속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요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만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0%니까 세금은 안 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만 신고 안 하지. 물론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2월 달에 제출을 합니다만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관세 물려야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교재에 제가 좀 추가로 올려 놓을게요. 개정판을 만들 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지만.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요거 전산세무 이감은 아주 지겹도록 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이제 전산세무 이익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작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해요. 자, 부가가치세 우리나라 전단계 세액공제법. 다시 말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내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입액 곱하기 0.1 아니면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하면 납부할 세액,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세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한 제품 매출액 있습니다. 4,840만 원인데 자, 출제위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공급 대가라 그랬습니다. 공급 가액이 아니고 공급 대가. 뭐예요?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을 100으로 보면 부가세 10%. 그러니까 1.1이라는 소리죠. 이번엔 거꾸로 그럼 나누기 해버리면 됩니다. 4,840만 원 나누기 1.1 하면 원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4,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반대로 다시 곱하기 하면 4,400에 부가세 440만 원 더하면 요 금액이 나오죠. 자, 그래서 부가세는 440만 원입니다. 매출세액 440만 원. 마이너스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에 의한 자, 정상적인 증빙서류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액 3,08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대가가 아니고. 그러면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10%니까 308만 원. 자, 또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업무용 승용차 구입은 요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00cc 이하일 때 경차만 됩니다. 근데 1000cc 이상 1200cc예요. 얘는 1300만 원 주고 사고 부가세 130만 원까지 해서 1430만 원 돈은 줬지만 이거는 불공이라 그럽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됨. 불공, 공제 안 됨 이런 뜻. 그래서 얘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요거까지 되면은 뭐 세금 낼 거 거의 없죠. 자, 근데 요 상황에서는 자, 낼 게 있습니다. 빼면 얼마가 나오죠? 요게 308만 원 딱 빼면 예, 132만 원. 예. 요 금액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계산하는 거.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면세, 우리 앞에서 이거 배웠었죠. 면세란 국민들이 복리후생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필품, 뭐 후생, 교육, 교통 요거에 대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경제도 안 좋은데 그래서 농수축산물, 책, 병원, 학원, 박물관, 뭐 대중교통, KTX는 안 되고요. 시내버스,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아예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 인터넷에 있는 거 제가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조제의약품에서 3,000원. 근데 거기 보면 부가세가 여기 보면 표시가 없어요. 합계금액 3,000원.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조제의약품 말고 일반 의약품 4,546원에 그 밑에 부가가치세 454원에서 합계 5,000원. 약국에서 발행한 거예요. 어떤 거는 부가세, 어떤 거는 부가세 없어요. 의사 처방전 받아가지고 처방전 들고 우리 약국에 가죠. 그거는 부가세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저 두통약 하나 주세요. 바카스 하나 사 먹었어요. 그거 부가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 의사가 처방을 해주거나 아니면 병원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약국에서 감기약 조제해서 했어요. 약사가 약을 조제했어요. 그런 경우는 부가세 없습니다. 근데 그냥 알약 있죠? 저도 제약회사 근무해봐요. 타블렛이라고 그럽니다. 그 알약 같은 거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이렇게 곽채로 이렇게 팔아버린 경우 그런 거는 부가세 여러분이 부가세 주고 약사는 요거 부가세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약도 자, 전문의약, 조제의약품은 면세,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험상품 판매, 마을버스, 인터넷 신문 요거는 다 면세입니다. 근데 아까 일반 의약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는 과세입니다. 면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강증진을 위해 일반인에게 판매가 허용된 약, 뭐 드링크, 비타민, 치료제, 의료행위 이외의 약품 판매. 근데
면세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품 또는 약사가 조제하여 판매하는 조제료. 막 갈아가지고 막 만들고. 이런 거는 면세고요. 그냥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약품 판매 얘는 면세가 아니고 과세다. 한번 여러분도 약국에 가서 약 살 때 뭐 데일밴드 사고 이럴 때 한번 보세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78회는 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 15문제 중에 10개 이상이면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어쩌다 한두 개 들려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그리고 실무 시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